다 냈니? 내가 가져갈게 줄래? 제 거 제출하겠습니다. 거요? 내가 가져갈게. 오케이 진짜요? 오케이. 다 냈어 그리고? 네. 왜? 자는 애들? 핸드폰 자는 척 하지 말고. 아 이렇게 웃으면서 일어날 줄 몰랐네. 그래서 충전하고 있어요. 충전. 아무도 안 된 거였어 그럼? 사업을 안 해? 그걸 뺏어가. 아 진짜. 왜? 에이? 되겠어. 그거 아니야. 그 일이 커져. 아니면 괜찮아. 일 커지면 커지면 더 재밌어. 뭐야? 진짜 알았다. 진짜. 어이 왜 그래? 왜 그래? 탱커에서.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자. 잠깐만요. 울트라만. 자, 너좀 주세요. 그냥 길쭉 쓰세요. 그리고 여기 위아래 좀 공간을 띄우고 좀 조금 쓰고 좀 더 쓰고 그래요. 빡빡하게 쓰지 말고 그냥 얼마나 쓰세요. 아유 우리 삼촌이 라디오는 없어요? 라디오. 코드 있잖아. 아,
라디오를. 몇줄 정도 줬나요? 어? 몇줄 정도 줬나요? 위에는 한 줄 정도, 밑에는 한 4줄 정도? 최대 4줄, 최대 4줄. 여러분 휴대전화 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안 되는데. 원래 안 됐는데. 27일 안 돼도 돼요. 3년 전에 냈는데 지금 안 됐어. 내가 안 되시네요. 내가 되게 빡세였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했더라? 나중에 처음에 다시 가져와야지. 이거 하나만 먹어야 돼. 이게 매운 게 나왔구나. 저도 하고 싶어요. 네 거라고 없잖아. 너무 줄까? 맛있구나. 자, 제서도 쓰세요. 인프라를 그냥 인프라레드. 많이 들어가서 자, 나 안경점 썼어요.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좀 어디 가면? 안경점이요. 안정점? 안경점. 안경. 그 레스테. 네, 그럼요. 예. 울트라 바이올렛. 뭐냐? 유비 차단 뭐 이런 거 나오고. 아이고, 어서 저거시요. 고의성으로 울트라 바이올렛 만들 수 있어요. 먼저 그래? 고의성으로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울트라 바이올렛의 중심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인간이 원하는 에너지만 있으면 다 돼. 아 그래요? 뭐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만들어서 무기 만들 수 있겠네요. 있어요. 오. 해봐야겠다. 광학 무기가 실전 배치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실전 배치된 광학 무기는 그 살상용이라기보다는 방해용으로. 근데 이제 살상용 광학 무기를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싸게도 죽일 수 있는데 굳이 비싸게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학 무기가 있긴 있는데 실전 배치는 아직 좀 요원하고요. 실전 배치된 광학 무기는 그래서 살상용은 아니고 에너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 시야 교란용 뭐 이런 거, 뭐 레이더 교란용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성광탄이다. 뭐 성광탄, 근데 성광탄 화학 반응이니까. 뭐 하여튼. 뚜루님 가져올게요. 근데 뚜루님 이거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먹으면 1kg 체중 늘겠는데요? 이 조그만 뚜루니 안에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 너무 신기한데요? 대단하다는. 이건 뭐야? 되게 예쁜데요? 유닛. 자, 다 적었습니다. 선생님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선생님 필기가 하나도 안 했어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안 했어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적었어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 적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요. 적을 가치가 없죠, 그죠? 미안해요. 좀 더 좋은 거 적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다 적었어요? 간다. 왜요? 만들 수가 있어. 전기 충격기요? 그게 테이저건이잖아요. 만들 수가 있어. 아니 뭐건 다 만들죠. 그게 뭐 어렵다고요? 예, 조금만 공부하면 다 만들죠. 그래요? 예. 만들면 법도도 참고를 안 건가요? 받을 수도 있죠. 네? 네. 그건 다 별개의 문제고. 자, 가자. 마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사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제사 소리 잘 들어가요? 마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최소. 오케이. 쾌적합니다. 오, 좋아요. 자, 갑니다. 파동과 관련된 빛의 이제 기초적인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것. 그래서 이 빛이 누구?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어떤 그림이라고 할까 표라고 할까 옛날에 이제 한번 그 과학고 입시 시험할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조금 더 추가할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요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머릿속에 이게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게 될 화학생 머릿속에 항상 이게 있어요. 항상 이게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빛 중에서 엄청나게 고에너지인 빛과 아주 약한 에너지의 빛, 뭐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아주 강하냐, 아주 약하냐를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대강 몇 구획으로 나누어 뒀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당연히 파이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선적으로 불연속적이겠어요? 연속적이겠어요? 뭐 연속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빨리 파남 모르게 그냥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저까지의 구획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대강 이렇게 나누는 거라서 뭐냐면 그 구획에 대한 이름과 의미를 조금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전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빛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빛 에너지 아시겠죠? 가장 강력한 빛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감마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엄청나게 이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레이는 그야말로 만약에 사람 같은 생명체도 일정량 이상 감마레이를 받으면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감마레이는 어떤 빛이 물질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핵반응입니다. 핵반응. 그래서 핵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핵융합 혹은 핵분열. 핵반응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핵이 뭉쳐져서 더 큰 핵이 되거나 큰 핵이 쪼개져서 작은 핵이 쪼개지는 그런 모든 반응을 핵반응이라 할 수 있고 그런 핵반응 때 이 감마레이가 출입을 합니다. 출입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감마레이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마레이를 받아들인 김에 이런 반응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감마레이는 이런 정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큰 동물 몸에 쪼이게 되면 그 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넘어선 물리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체의 항상성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핵반응과 동시에 또 혹시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초신성 폭발? 내가 뭐 지구과학은 뭐 잘은 모릅니다만 이게 뭐 이렇게 처음에 물질들이 모여서 뭐 수소가 힐륨으로 핵융합을 하다가 뭐 좀 더 커지면은 뭐 철땡이 됐다가 뭐 더 커지고 해서 뭐 큰 별이 되면 어느 날 뭐 블랙홀이 되나 안 되나 뭐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학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내가 잘은 모르는데 어떤 일정 질량 이상의 별이 드디어 핵융합도 멈추고 더 이상 끝까지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체중이 이제 중심으로 몰리는 중력에 의해서 뻥 하고 터진다며요. 뻥 하고 터지면서 별의별 핵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예 별 단위로 감마레이가 막 폭발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한 번씩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에는 그 일기예보에서 해주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초신성 폭발 일기예보에서 해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나는 한 몇 년 전에 들어본 적 있는데 뭐 다음 날 뭐 새벽 몇 시에 지구로부터 뭐 몇백만 광년 떨어진 어떤 별에서 초신성 폭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빛을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으니 저녁 어디에 나가서 어느 쪽 하늘을 보세요. 이렇게 일기예보도 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살면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평생 살면 한 번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 듣고 일기예보에서 이거 해줘요. 왜냐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을 가 보면 하늘에 막 오로라도 아니고 아주 엄청난 빛의 향연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거 초신성 폭발이래요. 근데 해석하기도 난 그 일기예보 듣고 안 봤는데요. 그럼 봐줘야 되는데 하여튼 예. 몇 년 전에도 내가 이 일기예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출입하는 게 감마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레이는 뭐의 한 종류이기도 하냐면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능 자, 여러분 방사능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좀 불쾌하죠, 그렇죠? 방사능 하면 이게 친생명적이에요, 반생명적이에요. 이거 뭐 과학을 1도 몰라도. 예, 근데 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거 푸틴의 홍차? 푸틴의 홍차 얘기 해줬어요? 푸틴의 홍차 얘기 해줬어요? 몰라요? 러시아의 푸틴. 몰라요? 예, 러시아의 푸틴 홍차 얘기 몰라요? 얘를 위해서 조금 연하게 큰 그게 이제 뭐냐면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 나라인데 러시아는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는 아니에요? 네, 민주국가의 형태는 띠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나라를 이제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이제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거든요. 전체주의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독재죠, 독재와 그다음에 엘리트층. 그 엘리트층의 이제 권력 장악. 이런 게 벌어지는 게 권위주의인데 이 러시아 독재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그 유명하신 그 푸 형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푸 형님께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더라? 20년 넘었는데? 20년 넘어서 곧 1, 2년 후에 또 대선이 있는데, 러시아 대선이 있는데, 그것까지 대선하면은 임기 말이 89세인가? 뭐 그때까지 계속 대통령 하신대요. 거의 지금 20년 넘게 하시는데, 이제 이런 독재가 이루어지면 사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 푸틴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세력도 있겠죠. 그리고 푸틴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 중 대표적인 세력이 언론. 러시아에도 기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자들 중에 푸틴의 문제점, 푸틴 정권의 문제점이나 예를 들면 푸틴의 개인 비리 같은 게 있으면 언론 입장에서는 행복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기자들 중에 이 푸틴과 싸워서 푸틴의 이제 어떤 그 약점 같은 거를 막 드러내는 언론사가 있을 경우 우리 푸형님께서는 이런 언론사가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럼 푸틴 형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네들은 이제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대부분의 기자들은 다 어떤 상태다? 러시아의 대부분 망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도망가서 망명을 해서 거기서 기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인터넷으로 송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 뜨는 기자들은 다 해외로 이제 다 이제 망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이 러시아의 어떤 신문사에 일리코프인가 하는 어떤 어떤 기자가 계시는데 그 기자가 자 영국에서 어떤 찻집에서 찻집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즉 러시아에서 어떤 손님을 만납니다.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영국에서 어떤 기자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차를 먹고 헤어져요.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잖아요. 갑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차 마시고 불과 30분 안에 갑자기 사람이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앰뷸런스 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아이고야 이 기자의 몸속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이게 발견됩니다. 이게 뭐죠? 바로
뭐냐면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 그럼 마리 퀴리가 발견한 폴로늄입니다. 폴로니움. 폴로니움이라고 하는 어떤 원소기였는데 이 기자의 몸에서 폴로니움이 발견됩니다. 폴로늄이 뭐냐? 무지막지한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양반은 몸에서 폴로늄이 발견되고, 그러면 몸에서 폴로늄이 발견된다는 거는 몸에서 계속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피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양반은 그 독체에 안 있고 의사들도 방사능 피폭 장치를 하고 이 사람을 진료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 폴로늄을 먹게 됐느냐를 찾아 추적 해보니까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을 쭉 추적해보니 그 찻집에서 그 먹었던 홍차에 폴로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폴로늄이라는 물질은요, 폴로늄의 물질은 연락 비싼 정도가 아니고요. 폴로늄이라는 물질은 개인이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폴로늄은 어디서만 나오는 물질이냐면 폴로늄은 자연계에 있다 없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폴로늄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반응성이 큰 물리화학적 반응성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금세 다른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의 안정한 상태로 존재가 안 돼요. 그럼 폴로늄은 어디서만 발견되냐면요, 바로 핵 재처리에서만 폴로늄이 발견됩니다. 핵 재처리 바로 어디냐면요, 핵 발전소 혹은 핵 실험실에서 핵물질 재처리를 할 때만 나오는 녀석입니다. 잘 봐요. 혹시 집에 뭐 취미로 핵 실험하는 사람? 옛날에 지금 없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폴로늄을 얻으려면 핵 재처리를 통해 핵발전소나 핵실험실에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핵실험을 하는데 핵물질 재처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밖에 없을까요? 전 세계 6개국밖에 없어요. 그럼 핵 재처리를 통해서 폴로늄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 그 유명한 나라 미국. 그다음?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 영국. 그다음 프랑스. 무슨 말 알겠죠? 프랑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일본.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마지막 북한. 우리나라의 핵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이에요, 핵보유국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이 아니지만 어떻게 국제적으로 분류가 되냐면 잠정적 핵보유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하기만 하면 24시간 안에 핵탄두 2,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탑티어 핵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핵기술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 못 쏜다? 절대 못 쏴요. 왜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건 추정 지금 한 60여 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하루아침에 2,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이 우리나라 핵을 쏜다, 그럼 그건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북이 우리나라한테 핵을 쏜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상대가 안 돼요. 핵기술로도 북한과 우리나라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그러면 폴로늄을 얻으려면 이 나라의 군사시설에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마 우리나라가 저 기자를 암살했을까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 잘 봐. 보통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이 죽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알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살인범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길 원해요? 아무도 모르길 원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살해수법을 만천하에 공개해요? 아니면 살해수법마저도 감추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건 살해수법을 감추는 거예요? 살해수법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거예요? 생각해봐. 한 국가 정보부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보부에서 훈련된 요원들이 사람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살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굳이 이걸 썼다는 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예요. 깝치면 뒤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폴로늄으로 죽은 러시아 인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인사가. 러시아에도 야당이 있을 거야, 야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당은 지금 국힘, 뭐 야당은 민주당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러시아도 푸틴 정당이 여당일 거고 야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러시아의 야당 정치인도 꽤 인기가 있대요. 그 야당 정치인이 또 푸틴에 대한 그 발언을 여러 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양반도 이거 자시고 죽다 살았어요. 근데 이 양반은 막 토해가지고 그 겨우 살긴 살았거든요. 살긴 살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푸틴의 홍차. 그래서 아주 유명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푸틴이 주는 홍차를 먹으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사능 중 하나가 감마레이인 거예요. 즉 폴로늄 같은 걸 먹게 되면 몸속에서 감마레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수시간 안에 죽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푸틴은 사실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과 푸틴이 그런 것과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같은 문제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푸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사이가 나쁠 필요는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잖아요. 전쟁을 일으켰죠. 그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랑 사이가 나빠야 된다라는 건 같은 문제여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사이가 굉장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독립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때는 소련이었지만 소련 시절부터 소련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일제강점기 때 군자금을 영국이 대줬을까요? 미국이 대줬을까요? No! 그 누구도 우리 독립자금을 대준 나라는 없습니다. 개인 차원으로 독립자금을 대준 사람들은 있는데 국가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소련이 우리나라에 독립자금을 대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게 6.25랑 엮이면서 6.25 때 이제 그 저기 북쪽에 또 개새끼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의 지원으로 소련의 지원으로 이게 뭐냐면 6.25를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어떤 역사적 감정에는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소련과 러시아는 친한적인데도 6.25라는 것을 빌미로 이제 뭔가 양가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놈인 것 같은 나쁜 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복잡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러시아의 어떤 속내는 굉장히 한국이랑 친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한국이랑 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도 그걸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강대국이잖아요. 러시아는 아주 한국을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는 사방이 적이잖아요. 유럽 사람들 러시아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죠. 미국 러시아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죠. 중국 러시아 좋아해 싫어요. 중국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하지만 전 지구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랑 외교적으로 사이가 나쁘면 살아가기 쉬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난한 거예요.
러시아는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주변에 그리고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 좋아요, 나빠요? 사이 존나게 나빠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했잖아요, 서로. 전쟁하고 그다음 북쪽 어디에 그 영토 분쟁도 있어요. 일본이 이제 독도 찝적찝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 저기 러시아 어느 섬 어디도 막 찝적찝적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도 사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봐봐, 미국하고도 아니야, 유럽하고도 아니야, 중국하고도 아니야, 일본도 아니야. 그럼 당시에 누구랑?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선진국 정도 수준의 나라가 그 말고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나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구애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납니다. 뭐죠? 버로버로버로바 옛날에는 독립자금도 받았다고 했죠. 최근에 벌어진 걸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백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백곰 프로젝트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백곰 프로젝트 알아요? 백곰? 백곰 프로젝트 알아요? 백곰? 자, 이게 뭐냐? 원래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사실 소련 시대 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소련 시대 때도 좋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상하죠? 소련은 북한을 지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소련은 우리나라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북한.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게 국제 외교예요. 예. 국제 외교는 무조건 양다리여야 돼, 양다리. 왜냐하면, 아니, 이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이 사이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물건도 팔고 무역도 해야 되니까요. 소련하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도 사이가, 이때 소련이 집권했을 때도 사실은 이때 대통령이 예를 들면 누구냐면 누구야?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지금 국힘당 대통령들이었거든요. 지금 국힘당 대통령일 때 소련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야 서로 윈윈이니까요. 그래서 어쨌었냐면 이 소련이 그 94년인가 93년인가 망하는데 92년인가 이때 망하는데 망하기 직전에 경제가 안 좋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게 돈도 빌려줘요. 2천억 빌려줘요. 이런 거 국가 차관이라고 하는데 빌려줘요. 근데 이제 결국 소련은 그걸 망하죠. 이게 아무리 빌려도 이렇게 나라 자체가 이제 비리가 많아가지고 망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련이 어떤 나라로 바뀌어요? 러시아로 바뀌어요. 그러면 소련이 대한민국이랑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러면 소련이 망하고 만들어진 러시아도 대한민국이랑 사이가 좋기를 원하겠어요? 안 좋기를 원하겠어요? 좋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는 소련이 빌려간 갚아주겠다고 해요. 국가 채무까지 뭐냐면 승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꼭 해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바뀐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소련 시절 일이다. 우리는 모른다. 발 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 국가 채무 이행을 얘기해요. 왜겠어요? 잘 지내보자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워낙 가난한 나라라 2천억이 없어요. 그래서 뭐로 갚죠? 무기로 갚습니다. 무기와 과학 기술로 갚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가난한 나라지만 과학 기술과 무기는 잘 만드는 나라입니까? 못 만드는 나라입니까? 엄청난 나라입니다. 러시아 이상한 나라. 이 러시아가 가난한데 문화적 저력이 엄청난 나라예요. 기술적, 학술적 저력이 엄청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무기로 갚는다고 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케이 콜 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미국과 체제 경쟁을 했을 때 만들어 두었던 대량의 무기체계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이 2천억 원이 아니라 2조 원어치를 받습니다. 현물로. 왜냐하면 여러분 잘 봐요. 물건 사면 무조건 중고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1,000원짜리 사면 그 물건 1,000원짜리예요. 바로 300원짜리 돼요. 당연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물건은 사는 순간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천억을 빌렸으면 2천억을 갚아야지. 물건으로 갚으면 그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중고 거래하면 가격 그대로에 무조건 떨어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러시아로부터 중고 무기를 다 받아들여요. 당연히 이때는 좀 작동 안 되는 쓰레기들도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걸 다 받습니다. 왜? 왜 다 받았을까요? 쓰레기여도. 다 뜯어보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그거 다 뜯어본 겁니다. 다 뜯어본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력 있어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다 뜯어보고 기술을 다 파악한 겁니다.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해가지고 이 백곰 프로젝트 때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방력 전 세계 몇이에요? 전 세계 국방력 순위가 지금 랭킹 일단 집계 방식마다 다르지만 지금 6위권이거든요. 6위, 7위권이거든요. 일본이랑 비슷하거나 일본 바로 밑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렇게 강해졌던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이 백곰 프로젝트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무기 체계가 건너가면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다 뜯어볼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즉 여기서 준 거는 무기를 준 게 아니고요, 기술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 간에 친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기술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이전해 준 기술은 없어요. 절대 안 줘요. 근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선진 과학기술을 이전해 준 거의 첫 번째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왜 우리나라 나로 해가지고 막 로켓 쏘고 있잖아요. 그 발사체 기술도 줘요. 나중에 러시아가 발사체 기술까지. 물론 이 발사체 기술은 너무너무 대단한 기술이라 100% 준 건 아니고 찔끔찔끔 주긴 했거든요. 물론 이 발사체 기술은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러시아가 찔끔찔끔 줬어요. 미국이 대한민국에 발사체 기술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사체 기술은 한 국가의 초울트라 슈퍼 탑 시크릿이에요. 이 발사체 기술 하나로 수백 명을 죽여도 괜찮은 기술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 일부를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제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푸틴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 점잖게 표현할 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와 대한민국의 러시아의 국가 관계는 같은 문제다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여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 도덕적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하니까 도덕적 문제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쌍심지를 켜고 막 쌍욕을 할 것까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그 앞에 나서서 막 러시아 나쁜 놈 이럴 필요까지가 있을 근데 이게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러시아의 관계다. 그 러시아에서 감마레이를 이용한 암살이. 오케이, 자 그다음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러시아는 되게 잠재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좋을 수 있다.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근데 또 이제 그럼에도 또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견제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 너무 잘 나가는 나라라서.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산역 앞에 가본 사람, 부산의 부산역. 부산의 부산역 앞에 가시면요, 그 부산역 큰 차도 딱 건너면 거기에 러시아 스트리트가 있거든요.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그 우리나라에 러시아 사람들 많이 오게 조그맣게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뭐 하러요? 조그만 보따리 장사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러시아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뭐냐면 교통편 있게 할게요. 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면요, 여기 강릉이나 부산으로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강릉하고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 직항 배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러시아 사람들 많이 오게 안 오게요?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부산역 반대편에 가면 거기 러시아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식당, 러시아 가게, 러시아 사람들 엄청 많아요. 거기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물건을 잔뜩 사다가 보따리 짊어매고 블라디보스톡 가서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라디보스톡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가면요, 한국어가 통하게요, 안 통하게요? 간단한 한국어가 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화 결제도 됩니다. 원화 결제도 된다고요. 상인들이 원화도 받는다고요. 왜겠어요? 그 물건들 여기서 오는 거니까 바로 한국 원화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한국어를 약간 얘기하고 원화로 일부 결제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한국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러시아의 수도는 어디예요?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어디 있죠? 모스크바 어디냐면요, 모스크바 여기 있어요. 모스크바 여기 있어요. 여기 우크라이나 있고요. 우크라이나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소위 아는 유럽 여기 있는 거예요. 모스크바 여기 있어요. 러시아 수도가 러시아 중간에 있지 않아요. 완전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이 블라디보스톡은요, 완전 변방이에요. 완전 시골.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주로 어디만 개발되어 있겠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만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개발을 자이반 타이반 누가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의 제2외국어는 뭐가 되는 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 알죠? 그러니까 제1외국어는 보통 영어를 하는 거고, 이쪽 지역 고등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와 자기 나라 말 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니까 할 거고, 그 다음 제2외국어로 주로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톡엔 또 원래 한국 사람들 살아요, 안 살아요? 원래 한국 사람들 살거든요. 북한 이주민도 살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넘어갔던 한국인 3세들도 살기 때문에 이쪽은 한국색이 짙다고요. 그러면 이건 아주 먼 훗날의 시나리오인데, 이건 어떨까요? 한국 돈도 쓰고, 한국 말도 하고, K-팝도 듣고, K-드라마도 듣고. 그럼 그런 식으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살면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 사람이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겠어요? 인종은 다르지만 말도 통하고 돈도 쓰고 문화적으로도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노래 듣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 어차피 여기서 너무 많이, 여기 막 1000km 넘게 떨어져 있고, 1000km가 뭐야, 막 거의 끝에서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우리 분리 독립할까? 뭐 이런 식의 생각. 연방제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 블라디보스톡 주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그거는 여기까지 다 통일된 후의 일이겠지만, 통일만 돼버리면 진짜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통일까지 돼버리면 완전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 그럼 잘 봐. 블라디보스톡에서 부산까지 가깝겠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가깝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배만 타면 하루 만에 온다고요, 그냥.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분리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를 러시아 정부는 인식하고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학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 영토를 잃는 거죠. 영토를 잃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 안에는 어떤 그 태스크포스도 있냐면, 한국과 사이를 좋게 하되 저런 일이 벌어진 건 막는 일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이랑 사이가 좋게 지내는 건 좋게 지내는 거지만, 일부 지역이 우리 독립할래요,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돼서는 진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막 뉴스에 지금 러시아 지역에 막 분리 독립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주민 총선거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귀추가 지목될 예정입니다 하고 9시 뉴스 나올 수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막 뭐냐면 러시아 군대가 막 우크라이나로 침공하듯이 러시아 군대가 블라디보스톡 침공한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그럴 때 우리나라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죠? 이런 고민 해본 적. 근데 여러분이 내 나이 때면 여러분이 그걸 결정하는 결정권자일 수 있다니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내 나이면 뭐냐면 45, 50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결정권자일 수도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알겠죠?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군과 러시아군이 전투를 자,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마는 막장의 시나리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어디까지의 시나리오 알겠죠? 시나리오. 좋아. 자, 그래서 감마레이. 자, 그다음. 자, 그다음 또 하나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감마레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감마레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죠. 이게 핵 실험을 하다가 감마레이에 쏘이면 보통 죽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핵 실험으로 생물학 실험을 하다가 사고로 감마레이를 막 피폭을 당해요. 헐크. 그래서 브루스 박사가 뒤집어 쓴 게 감마레이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헐크가 된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냐고요? 개뻥이죠, 뭐, 개뻥. 자, 그다음 엑스레이. 자, 여러분 엑스레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 엑스레이는 사실은 어디서 많이 쓰는 거냐면요,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빛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엑스레이가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건 그 엑스레이의 성격의 아주 일부만 이용하는 거고요. 이 엑스레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놈은 물질의 내부 전자의 전자 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이라는 말의 뜻은 역학적 에너지 상태의 변화를 전문용어로 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물질이건 내부에는 핵도 있고 전자도 있을 수 있죠. 맞아요? 핵과 전자가 없는 물질은 없죠. 물질 체계 안에는 무조건 핵과 전자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전자도 핵 가까이 있는 놈이 있을 수 있고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가 있을 수 있죠. 이때 핵 가까이 있는 전자가 엑스레이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게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는 물질 내부의 전자 상태를 연구할 때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수단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이런 일을 벌인다. 그리고 그 성격의 일부를 활용해서 병원에서 진단용으로도 쓴다. 뭐면 알겠죠?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알아둘 빛. 자, 원래 표현은 ultraviolet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뭐죠? 그 유명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줄임말을 쓰죠. 뭐라고요? UV. UV라고 줄임말을 쓰죠. 자, 자외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니까 그 유명한 그 왜 햇빛 많이 받으면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할 때 그 자외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할 때 그 자외선 고놈인데
이게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누구랑 연결되냐면 바로 요 비저블이랑 연결이 되는데, 자, 이 비저블은 우리말 번역이 뭐다? 가시광선입니다. 요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연결지어서 한꺼번에 UV 비저블 이라고 한꺼번에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비슷해서요. 그럼 이 UV 비저블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물질의 최외곽 전자의 전자 전이를 일으킵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물질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핵과 전자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자가 핵 가까이에 붙어 있는 놈도 있고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핵 가까이 있는 전자를 뭐라고요? 내부 전자. 핵에서 멀리 떨어진 전자를 최외곽 전자.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한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저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개념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배울 건데 우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가 핵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쫀쫀하게 결합되어 있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쫀쫀하게 결합되어 있겠어요? 가까이 있는 게 쫀쫀하게 결합되어 있을 거고 핵에서 멀리 떨어진 애가 좀 느슨하게 뭐냐면 달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핵에 쫀쫀하게 붙어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는 강력한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한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핵에 느슨하게 붙어 있는 전자는 좀 약한 에너지를 던져도 전자가 튕튕 튕겨져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엑스레이와 UV 비저블의 역할은 이러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특히나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어떤 경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빨, 주, 노, 초, 파, 파 제로 쓸까? 초, 파, 남, 보.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빨주, 노초, 파, 남, 보. 기억하죠? 그 우리가 색깔 구분을 하는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시광선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가시광선은 파장 영역대를 외워 놓으셔야 해요. 알겠죠? 자, 어떻게? 여기에 있는 보라색 바로 400 나노미터입니다. 여기에 있는 레드 700 나노미터입니다. 요 400에서 700이라는 말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고요? 요 라디오 웨이브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고 했죠? 어디로 갈수록 빛의 에너지가 강력해진다고요? 감마레이 쪽으로 갈수록 빛의 에너지가 강력해진다고 했죠? 외우셔야 돼야겠죠? 지금 여기 칠판에 써놓은 이 표 완전히 돌돌돌 외워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에너지 상태가 좀 작고, 보라색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력한 빛이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숫자가 400에서 700 나노미터다. 자,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N 뭐라고 읽는다고요? 나노라고 읽고요. 의미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노라고 읽고 N이라고 쓰며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빛이 IR입니다. 원래는 인프라레드인데 뭐 아주 많이 나와서 IR로 줄여 쓰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적외선. 이 적외선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열선입니다. 열. 뜨끈뜨끈이란 얘기예요. 뜨끈뜨끈. heat. 예를 들어 이렇게 추운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내 침대에 딱 누웠더니 따뜻하게 뜨끈하게 난방이 딱 올라오면 좋잖아요. 그거 그때 내 침대나 방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열, 그거를 분광학으로 조사를 하면 딱 적외선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정도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리하려고 이게 불을 딱 틀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꽃이 확 올라올 거 아니야. 그 올라오는 불꽃도 딱 조사하면 인프라레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이고 이거 뜨끈뜨끈하다라고 느끼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인프라레드가 출입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는 뭐냐? 분자 내 화학 결합의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진동, 운동을 변화시킵니다. 진동 운동을 변화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절한 적외선이 쪼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분자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대표적으로 무슨 거? 물. 근데 이놈한테 적외선을 쪼우잖아. 적외선을 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냐면 요 수소산소 결합이 부르부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화학 결합의 결합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걸 일으키는 비대너지가 바로 인프라레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열선을 쪼이면 따뜻하다고 느끼는 게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에너지건 전열기에서 나온 열에너지건 우리가 쪼이게 되면 그 비대너지가 내 피부에는 어떤 화학결합이 주로 있어요? 내 피부에는 어떤 화학결합이 주로 있어요? 바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혹은 뭐 아미노 결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펩타이드 결합의 결합을 열선이 가해지게 되면 결합이 부르부르 떨면서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부르르 떨면서 다른 애들이랑 비빔 이렇게 되면서 막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이 벌어지겠죠? 그때 그 마찰열로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인프라레드는 뭐를 일으킨다? 분자 내 화학결합의 진동을 일으킨다. 알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웨이브. 자, 마이크로웨이브는 번역이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로파 이렇게 번역합니다. 알겠죠? 번역이 없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웨이브 얘는 뭐냐? 어디 쓰느냐? 보러 얘는 어디 쓰냐면 1. 마이크로웨이브는 어디 쓰느냐? 통신에 씁니다. 통신. 통신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뺏긴 휴대전화 있죠? 그 휴대전화에서 들락날락하는 에너지가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따지면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일상생활에서 써요, 안 써요? 무지막지하게 쓰네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쓰네요.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통신에 주로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왜 꼭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무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무띵 누르고 나와라 누구 오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전기에서도 마이크로웨이브가 들락날락 하는 거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물질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겁니다. 분자
회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 녀석의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한 분자 회전 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가 뱅글뱅글 돌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적외선을 쪼이면 결합이 부르부르 진동을 하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분자가 뱅글뱅글 돌아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자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 기구가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에 그 뭐냐면 물건 놓고, 그러니까 물건이란다. 음식 놓고 데우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 음식 안에 있는 그 음식에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을 넣고 돌리면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오겠죠? 그럼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음식에 있는 주로 어떤 분자? 물 분자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진동을 통해서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회전을 통해서도 마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물 분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음식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그 뭐냐면은 음식을 데우게 되면 특히나 물 분자를 강하게 회전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회전하다가 어디 잘못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튕겨 나오면서 병진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병진이 뭐예요? 병진이?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누구는 회전을 하는 건데 회전하다가 누구를 때려버리면 얘가 병진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즉 마이크로웨이브를 음식에 쪼여서 물 분자를 회전시켜서 온도만 올리려고 했던 건데 회전하다가 보니까 물 분자들끼리 충돌이 하게 돼서 어떤 물 분자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음식인데 물 분자가 도망간다? 바로 음식 표면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특히나 그 전자레인지에 뭐 어떤 음식을 데울 때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빵 같은 거예요. 빵 같은 거 살짝 데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빵을 전자레인지에 너무 잘못 오래 돌려버리면 빵 표면에 촉촉한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서 빵 표면이 돌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심지어 딱딱해. 뭐야 이거 마탱이 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돌릴 때는 표면에 수분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좋은 물질들은 음식들은 국 타입의 물질들은 음식들은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유용하죠. 왜냐면 거기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증발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고체 타입의 음식은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너무 오래 돌리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 나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영어로 뭐라고요? 전자레인지 영어로. 전자레인지 영어 아니에요. 이거 콩글리시죠. 전자레인지 영어로 뭐라고요? 그걸 마이크로웨이브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마이크로웨이브의 뜻은 전자레인지라는 뜻이고요. 자연과학적으로는 이런 의미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적외선과 마이크로웨이브 중 어디가 더 강한 에너지고 어디가 더 약한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강한 거고 이게 약하다는 건 지금 써놔서 알 거고요.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동일한 분자라 하더라도 분자의 진동과 분자의 회전 중 어디가 더 격렬한 움직임이라는 거? 진동이 훨씬 더 격렬하고 고에너지가 필요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분자를 회전시킬 때보다 분자 결합을 진동시키는 게 훨씬 더 고에너지예요. 왜냐? 상상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잡혔어요.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그래서 그 누군가 여러분을 고문할 예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문 방법을 정해야 돼. 그래서 그 납치범이 야
지금부터 너 고문할 거야. 너 고문 방법을 정해. 이거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네 팔을 뺐다가 꼈다가 할 거야.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너를 의자에 앉히고 계속 돌릴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할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가 훨씬 더 격렬하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돌린다 하더라도요, 이 결합 길이나 결합력은 크게 변하겠어요? 별로 안 변하겠어요? 별로 안 변하는데 진동을 해버리면 결합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결합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것으로도 회전보다는 진동이 더 고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라디오 웨이브.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라디오 웨이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써요? 바로 그 유명한 방송에 사용하죠. 방송. 그래서 뭐 여러분 뭐 AM, FM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는 라디오 들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어른이 되면 라디오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뭐 할 때? 운전할 때. 그래서 어른이 돼서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요, 라디오 은근히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묘합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사실은 아주 그 고전적인 방송 방법이긴 하지만 의외로 상당히 강력한 방송 방법이에요. 그때 활용하는 게 누구다? 라디오 웨이브인데, 이게 물질하고의 상호작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핵. 자, 물질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때 그 핵의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 스핀이 뭐냐는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핵의 스핀 전이를 일으킵니다. 자, 전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전이의 뜻이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바뀌는 게 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핵이라고 하는 것 안에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왜 그런 물리량이 있느냐는 몰라요. 그냥 그런 물리량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핵 안에 있는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라디오 웨이브가 출입하게 되면 그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바뀌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라디오 웨이브예요. 그걸 활용하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핵의 스핀의 전이를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상생활까지는 아니고 병원에서요. 그게 MRI예요. 병원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도구 중 가장 고가의 장비가 MRI죠. 그래서 저 MRI라고 하는 장비가 뭐냐? 사람을 어디 통에 집어넣어요. 혹시 MRI 실제 찍어본 사람? 아이고, 예. 그 뭐 어린 나이에 그 찍어볼 일이 왜 있었는 거래요? 2번이나요? 그래? 보통 이제 큰 사고 있을 때 찍죠, 그렇죠? 큰 사고 있을 때 찍는데, 뭐 교통사고 크게 날 때 찍는데,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이런 드럼통 같은 데 집어넣어요. 근데 그 드럼통이 그냥 드럼통은 아니고 아주 강력한 자석입니다, 자석. 자석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럼 자석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 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윙 하는 소리가 뭐냐?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라디오파를 막 쪼이는 소리입니다. 그럼 라디오파를 웽 쪼이면 그 사람 몸 안에서 핵 스핀의 어떤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자석 안에서. 그 차이를 응용해서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읽어내는 테크닉을 MRI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저걸 실제로 활용을 하는데 그때 저 라디오파를 경험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연에는 다양한 빛들이 있는데 이 빛들에 이런 물질적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동시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갔다 오세요. 네. 들어가면은 물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아, 들어가면- 헤드셋을 끼라고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헤드셋을 끼면은 네.